만약 당신이 나를 본다면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닐 겁니다. 당신은 카디건을 보게 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페인트 회사에서 사무실의 절망이나 귀리죽 연옥 같은 이름을 붙였을 법한 베이지색의 울혼방 카디건이죠. 저는 45살입니다. 단 한 번도 과속을 해본 적 없는 현대 아반떼를 몰고 매일 정확히 12시 15분에 편의점 김밥으로 점심을 때웁니다. 한성 글로벌 로지스틱스 사람들에게 저는 규정관리팀의 김지연 과장입니다. 그냥 김 과장, 보고서 글자 크기나 파일링 규칙에 대해 수동 공격적인 이메일을 보내는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저는 사무실의 회색돌입니다. 보통은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쓰는 용어지만 제 경우에는 전문적인 생존 전략이죠. 제 상사인 박상무는 제가 멍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무는 운영 담당 임원으로 무언가를 운영한다는 의미를 담은 직함입니다. 하지만 그가 유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자신의 입과 제 첫 차보다 비싼 에스프레소 머신뿐입니다. 그는 친근해 보이려고 청바지에 재킷을 걸치는 부류의 인간이지만 인턴이 탄산수를 절대 0도까지 차갑게 해놓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이죠. 그는 사무실을 자신의 개인적인 대학 동아리방처럼 여기고 저는 그가 하루빨리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하는 기숙사 사감 같은 존재입니다. 김, 과장 토너 요청에 굳이 법무팀까지 참조해 넣을 필요 있었어? 박상무가 오늘 아침 제 큐비클 벽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그에게서는 비싼 향수와 절박함이 뒤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분위기 파괴자죠. 이봐, 우린 물류업계를 혁신하려는 거지. 서류 작업에 익사시키려는 게 아니라고. 5만 원 이상의 모든 비품 지출에 대해서는 서류 기록을 남기는 것이 회사 방침입니다. 상무님.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탄한 단음조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한 목소리죠. 삶의 기쁨을 포기한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아주 웃겨, 김 과장. 진짜 재밌다니까. 그는 코웃음을 치며 제 파티션에서 몸을 떼었고 패브릭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이 시에 전체 회의 잊지 마. 좀 살아있는 거처럼 보여. 새로운 투명 경영 계획을 발표할 거니까. 엄청날 거야. 그는 영업팀의 최민준 대리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걸어갔습니다. 최 대리는 꼭 대학 동아리에서 3D 프린터로 찍어낸 것 같은 외모였습니다. 저는 박상무가 정확히 6m쯤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범한 엑셀 시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방부의 마스크 인터페이스인 터미널에 14자리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보세요. 박상무는 한성 글로벌 로지스틱스가 자동차 부품을 옮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머플러를 부산으로 브레이크 패드를 보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재고의 약 60%는 합법적이고 지루한 자동차 부품입니다. 완벽한 위장이죠. 나머지 40% 그게 제 부서입니다. 저는 머플러를 옮기지 않습니다. 저는 퇴역한 탄도미사일의 유도칩을 옮깁니다. 드론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휘발성 화합물을 옮깁니다. 이름도 없이 세관 직원을 기절시킬 만한 알파벳 숫자 조합의 식별 부호만 가진 것들을 옮깁니다. 저는 규정관리 담당자가 아닙니다. 저는 만약 박상무가 지금 제 노트북 화면을 보려고 했다면 합법적으로 글을 쏠 수 있는 허가 등급을 가진 3급 국가정보원 협력관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는 없죠. 그들에게 저는 그냥 지루한 김 과장일 뿐입니다. 솔직히 외로운 삶입니다. 큐비클 벽 너머로 사람들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 동안 당신은 엑셀 시트 안에서 서해안의 안전을 책임지고 앉아있는 거죠. 가끔은 그냥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화장지를 배송하는 게 아니야. 열압력탄을 옮기고 있다고 이 한심한 인간들아.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이어폰으로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제 기밀 사항으로 들어가니 잠시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당신이 기업의 멍청이들이 핵전쟁을 일으킬 뻔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허공에 소리치는 기분을 덜 느끼게 해주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시 분위기 파괴자 이야기로 돌아가죠. 제 책상 맨 아래 서랍에는 붉은 폴더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붉은색은 아닙니다. 그건 너무 뻔하죠.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집 1998-2004라고 적힌 검은색 바인더입니다. 대한민국 직장 역사상 자발적으로 저런 제목의 바인더를 열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완벽한 위장입니다. 그 바인더 안에는 유령 경로에 대한 하드카피 확인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 GPS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송로입니다. 쾅하고 터질 수 있는 무언가를 실었을 때 우리의 특수 트럭이 이용하는 경로죠. 오늘 그 바인더에는 살모사 프로젝트의 적화 목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살모사 프로젝트는 평택의 재활용 공장으로 향하는 산업용이며 리튬 배터리 운송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안전한 해체 시설로 이동 중인 불안정한 전술미사일 탄두 수송이었습니다. 규정은 엄격합니다. 디지털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고 화면에는 각도에 따라 보이지 않도록 편광 필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데이터는 보안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모사 경로를 검토하며 다리 높이 제한을 다시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술 트럭은 일반 트럭보다 15cm 더 높거든요. 그때 박 상무가 다시 휙 지나갔습니다. 어이, 김 과장. 그가 파티션 너머로 고개를 불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노트북 좀 써야겠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은 패닉 버튼 위를 맴돌았습니다. F12 키로 위장된 표시 없는 작은 버튼이었죠. 네? 내 노트북이 지금 바람개비만 뱅글뱅글 돌고 있어 박 상무가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IT팀은 점심 먹으러 갔고 회의 때 분기별 통계, 프로젝터로 쏴야 한단 말이야. 그냥 당신 것 좀 빌려줘. 회의실 HDMI에 꽂기만 하면 돼. 짠, 끝.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가장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상무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추한 웃음소리였죠. 뭐라고? 안 돼? 내가 상무야, 김 과장. 부탁하는 게 아니라고. 우린 팀이잖아. One team, one dream. 기억나지? 그렇게 꽁에 있지 말고 그냥 회의실로 가져와. 상무님, 제 컴퓨터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형식의 민감한 규정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가 이해할 만한 회사 용어를 쓰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프로젝터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민감한 데이터는 무슨? 그가 손으로 따옴표를 그리며 비웃었습니다. 뭔데? 청소부 아주머니들 주민등록번호라도 들어있나? 상관없어. 난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랑 파워포인트만 있으면 돼. 지금 당장 가져와. 그는 제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맹렬하게 두드렸습니다. 이건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엄청난 위반. 만약 그에게 노트북을 준다면 저는 규정을 어기는 겁니다. 주지 않는다면 그는 저를 해고하거나 더 나쁘게는 소란을 피워 제 부서에 이목을 집중시킬 겁니다. 그것은 기관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마, 지연. 회사가 평범해 보여야 해. 저는 서랍 속의 붉은 폴더를 보았습니다. 화면에 암호화된 드라이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차가운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박, 상무는 투명성을 원했다. 그는 우리가 진짜로 하는 일을 회사에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는 값싼 웃음을 얻기 위해 전 직원 앞에서 나의 지루한 업무를 조롱하고 싶어 했다. 좋아. 저는 보안창을 닫았지만 로그아웃하지는 않았습니다. 생체 인식키를 활성화된 상태로 두었습니다. 창을 작업 표시줄로 최소화시켰습니다. 그곳에 장전된 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묘비를 옮기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One team, one dream. 저는 텅 빈 큐비클에 속삭였습니다. 베이지색 카디건을 매만지고 어두운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이 충분히 무표정한지 확인한 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컴퓨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상무의 경력의 끝, 그리고 어쩌면 그가 알던 세상의 종말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쇼를 원했다. 나는 그에게 국가적 사건을 선사할 참이었다. 회의실은 눅눅한 베이글과 불안감 냄새가 났습니다. 현대 건축가들이 개방성을 상징한다며 좋아하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 혼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의 유리벽 수족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 직원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약 30명 정도. 카페인에 취해 시끄럽고 안절부절 못하는 영업팀, 피곤해 보이는 회계팀, 그리고 차라리 다른 어떤 곳에라도 있고 싶어하는 표정의 물류창고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상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상석에 서서 마치 TED 강연이라도 하는 것처럼 서성거렸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인 채였죠. 우리에게 영감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자, 여러분. 조용, 조용. 박상무가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처리할 게 많습니다. 3분기는 흥미로웠지만 4분기는 괴물이 될 겁니다. 저는 보통 여분의 의자와 고장난 프로젝터가 놓이는 뒤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죠. 김 과장, 박상무가 레이저, 포인터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붉은 점이 제 베이지색을 위해서 춤을 췄습니다. 바통 넘겨, 내가 배를 몰아야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정, 짜증, 무관심이 섞인 시선들이 저에게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김, 과장이네. 또 일 느리게 만드네. 저는 회의실 앞으로 걸어가 연단의 노트북을 올려놓았습니다. HDMI 케이블을 꽂았습니다. 화면이 깜박이더니 박상무 뒤에 거대한 80인치 디스플레이에 미러링 되었습니다. 자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상무님, 조심해주세요. 열려있는 탭들이. 알았어. 무슨 국가 기밀이라도 다루는 사람처럼 군해. 박상무가 제 말을 끊으며 손으로 저를 물리적으로 쫓아냈습니다. 난 그냥 파워포인트 열 거야. 가서 앉아. 시너지에 방해돼.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영업팀 남자들이 낄낄거렸죠. 전형적인 박상무, 저 도서관 사서 같은 여자 놀리는 거 봐. 저는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앉지는 않았습니다. 뒷벽에 기댄 채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제보한 회사폰을 감쌌습니다. 2008년식 블랙베리처럼 생긴 두껍고 튼튼한 장치였지만 위성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는 물건이었죠. 박상무는 트랙패드를 더듬거렸습니다. 오케이, 어디 보자. 내 발표 자료가. 아, 여기 있군. 그는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전형적인 회사, 잡담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막대 그래프, 수직 통합에 대한 파이 차트. 그는 10분 동안 군살 빼기와 업무 흐름 최적화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자, 박상무가 눈에 장난기의 어린 빛을 띠며 말했습니다. 이제 투명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스템에는 몇 가지 병목 현상이 있고 관료주의적인 장애물들이 좀 있죠. 그는 파워포인트를 최소화했습니다. 제 바탕화면이 드러났습니다. 파란색 배경뿐인 깨끗한 화면이었지만 작업 표시줄에는 국방부 물류 인터페이스의 최소화된 창이 부드럽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상무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항상 자기 업무량이 많다고 말합니다. 일이 산더미 같다고 하죠. 한번 들여다볼까요? 규정관리팀이 하루 종일 도대체 뭘 하는지 말입니다.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내 파일을 열려고 했습니다. 농담을 하기 위해 보안을 뚫으려 했습니다. 상무님,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의도했던 것보다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오, 진정해. 박상무가 비웃었습니다. 뭘 숨기는 거야? 지뢰찾기? 고양이 동영상? 그는 커서를 움직였습니다. 보안 노드. 알파 7이라고 표시된 최소화된 탭 위로 커서를 가져갔습니다. 우와, 박상무가 웃었습니다. 이름 좀 봐. 보안 노드라니. 엄청 진지한데.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상무님, 그건 국가. 그가 클릭했습니다. 창이 최대화되었습니다. 엑셀 시트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동부의 고해상도 실시간 위성 지도였습니다. 지도 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송로를 나타내는 밝은 붉은색 벡터선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선명한 붉은 글씨로 거대한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1급 기밀 수송 적화 목록, 프로젝트, 살모사 화물, K77 전술 탄두, 퇴역 불안정 상태, 현재 위치, 사구역 통과 중통과 허가, TP, 보에반, 헤우판비안, 노포르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상무는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찡그리며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비디오 게임이야? 김 과장 회사에서 문명이라도 하는 거야?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핵 탑재 가능 자산의 실시간 GPS 위치를 보면서 그것을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것 좀 봐. 박상무가 화면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탄두라고 써있네. 세상에 김 과장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롤플레잉 게임을 해? 그리고 이 경로 좀 봐. 그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트럭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경로 설정한 게 이게 어디야? 천안? 대전? 박? 상무가 청중을 향해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김 과장이 회사 시간에 전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산이 바로 이런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방어 능력 없는 핵수송물의 위치를 절반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을지도 모르는 30명의 미허가 민간인들로 가득 찬 방에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오후 2시 18분 4초, 보안은 완전히 뚫렸습니다. 데이터는 노출되었습니다. 유령 경로는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고무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뜨거운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우주에서 강철 볼트가 부서지는 것 같은 차가운 단절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원숭이처럼 웃고 있는 박상무를 보았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동료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 보고 싶다고. 박상무? 게임을 하고 싶다고? 저는 노트북을 닫으러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동일 테니까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5등급 보안 유출 사고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보안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육 기억으로 순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잠금 해제, 생체 인식 엄지, 앱 실행, 치매 확인. 손바닥에 작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짧은 진동 한 번. 접수 확인. 저는 박상무를 보았습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상무님. 제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래. 박상무가 손을 휘저으며 기밀 경고문의 글꼴 선택을 조롱하기 위해 화면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의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내가 방금 우리 문을 잠갔고
그는 호랑이와 함께 갇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무릎 위 휴대폰 위로 손을 모았습니다. 야생에서 포식자가 공격하기 직전에 찾아오는 특별한 종류의 침묵이 있습니다. 새들이 노래를 멈추고 바람이 멎죠. 한성 글로벌 로지스틱스의 회의실에서는 아직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업팀의 최 대리가 박 상무에게 그 탄두가 고물가와의 전쟁을 위한 것이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저는 아날로그 시계의 초침이 뚝딱거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후 2시 19분 15초. 5등급 침해에 대한 프로토콜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정보를 퍼뜨리는 것보다 더 빨리 정보 유출을 막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역 경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보안 계약업체 통칭 처리팀에 의존합니다. 오케이. 박상무가 눈에서 웃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진지하게, 김 과장, 이 게임 서버에서 지워. 기계 속도 느려지잖아. 머플러. 재고 엑셀 시트 열려고 하는데 그는 창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박상무가 마우스를 흔들었습니다. 트랙패드를 두드렸습니다. 얼었잖아. 고맙다, 진짜, 김 과장. 당신 탱크 게임 때문에 노트북이 다운됐네. 그가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운된 게 아닙니다, 상무님.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작동 안 하잖아. 그가 짖듯이 말했습니다. 고쳐! 오후 2시 20분 정각, 회의실 TV의 와이파이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구석의 부채꼴 아이콘이 빨간색 X로 바뀌었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터넷 방금 끊겼나? 내 이메일이 안 열려. 저도요. 회계팀의 이미영 차장이 말했습니다. 방금 급여 이체 파일 올리고 있었는데 박상무는 신음했습니다. 기가 막히네. 이 건물 진짜. 내년엔 공유 오피스로 옮겨야겠어. 저는 회의실 유리창 구석에 설치된 시스코 라우터에 불빛을 보았습니다. 보통은 정신없이 녹색으로 깜박였지만 지금은 주황색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디지털 차단. 유출이 공용 인터넷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외부 데이터가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화면을 사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려 했다면 그 업로드는 이제 물거품이 된 겁니다. 내 폰도 안 되는데. 최 대리가 아이폰 화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신 막대가 하나도 없어. 방금 전까지 오지였는데 완전 먹통이야. 박상무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우린 지금 콘크리트 상자 안에 있잖아. 집중해 다들. 김 과장 컴퓨터가 벽돌이 됐으니 그냥 말로 숫자를 설명하겠다. 그는 다시 시너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서 두 번째 진동을 느꼈습니다. 두 번의 진동. 2단계 물리적 봉쇄. 상무님,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물류를 보면 상무님, 제가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그가 획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이번엔 또 뭐야? 내가 이 회의 살리려는 거 안 보여? 문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상무는 제가 알아뭐라도 하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문? 왜? 피자라도 시켰어? 그래서 날 방해하는 거야? 법인카드로 피자 시켰냐고? 그냥 문 확인해 보세요, 상무님. 그는 한숨을 쉬며 양손을 들고는 회의실 유리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무광택 강철 손잡이가 달린 무거운 유리문이었죠. 그는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당겼습니다. 유리가 틀 안에서 살짝 덜컹거렸지만 잠금 장치는 굳건했습니다. 이게 뭐야? 박? 상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두 손을 썼습니다. 문틀에 발을 대고 잡아당겼습니다.
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문이 끼었어. 박상무가 방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손잡이가 걸렸나 봐. 최 대리, 와서 좀 도와줘. 인간 골든 리트리버인 최 대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상무님. 최 대리가 손잡이를 잡고 당겼습니다. 꿈쩍도 안 했습니다. 잠갔어요. 박상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우릴 가둔 거냐고? 전 열쇠가 없습니다. 상무님, 제가 말했습니다. 전자잠금 장치는 전자식입니다. 건물 보안 시스템으로 제어되죠. 그럼 안내데스크에 전화해. 박상무가 소리쳤습니다. 전자잠금 장치 리셋하라고 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 안 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방 안에 불안한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좋아, 이건 말도 안 돼. 박상무의 얼굴이 분홍색으로 변하며 말했습니다. 화재 경보기 없어? 그냥 화재 경보기 당겨. 그럼 잠금장치 풀릴 거야.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제가 일어나 스커트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화재 대피 훈련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상무님. 그리고 이건 시스템 오류도 아닙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가리켰습니다. 박상무와 방 안의 절반이 유리창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에 주차장은 비어 있었지만 정문 게이트에서는 트럭 폭탄을 막는 데 사용되는 거대한 노란색 강철 볼라드들이 아스팔트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본관 입구 위로는 무거운 강철 셔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셔터가 맞물리는 희미한 철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브렌다? 아니, 이미영 차장이 노트를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총기 난사범이라도 들어왔나? 그들의 눈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총기 난사 대피 훈련은 이런 상황에 대해 그들이 가진 유일한 맥락이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총기 난사범이 아닙니다. 저는 방을 향해 다시 돌아섰습니다.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규정관리팀 김 과장의 가면을 살짝 벗었습니다. 제 자세가 꼿꼿해졌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봉쇄 프로토콜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가 방금 국방부 1급 기밀 물류적화 목록에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상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보고 싶으셨죠, 상무님.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상무님께서 방금 국가 비상사태를 촉발시키셨습니다. 3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사무실 화초가 갑자기 셰익스피어를 읊기 시작한 것 같았죠. 국가 비상사태? 박상무가 웃었지만 그건 신경질적이고 높은 톤의 소리였습니다. 오케이, 아주 재밌네. 이 장난에 정말 진심이구나, 김 과장. 뭐야? 몰래카메라야? 배우라도 고용했어? 이경규가 어디서 튀어나올 건가? 화면을 보세요, 상무님. 제가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지도는 사라졌습니다. 탄두적화, 목록도 사라졌습니다. 화면은 이제 완전히 검은색이었고 중앙에 단 하나의 맥동하는 로고, 국가정보원 인장만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45분 0초부터 카운트다운하는 타이머가 있었습니다. 저건 화면 보호기잖아. 박상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건 그냥 그래픽이야. 텅. 머리 위에 형광등이 꺼졌습니다. 방은 한순간 어둠에 잠겼다가 비상용 붉은 조명이 깜박이며 켜졌습니다. 에어컨 통풍구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멎고 공기정화기가 흡입구를 밀봉하는 깊고 압축된 씩 하는 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미영 차장이 과호흡을 시작했습니다. 갇혔어. 우리 어둠 속에 갇혔어. 모두 진정하세요. 박상무가 붉은 어둠 속에서 임원의 목소리를 되찾으려 애쓰며 외쳤습니다. 정전일 뿐입니다.
셔터는 폭풍 대비용이고요. 자동입니다. 밖은 화창한데요, 상무님. 최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닥쳐. 최 대리. 박 상무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미친 듯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이 빌어먹을 건 왜 연결이 안 돼? 한전에 트윗해야 하는데 국소 신호 교란기가 작동 중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상석 박 상무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휴대폰과 와이파이 주파수를 차단합니다. 그들이 현장을 정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누군데요? 무릎을 껴안고 있던 젊은 마케팅 코디네이터인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박 상무님이 왜 핵수송 경로를 벽에 쏘았는지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 상무가 휙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붉은빛으로 얼룩진 가면 같았습니다. 그만 말해. 난 핵경로 같은 거 쏜 적 없어. 난 엑셀 시트를 쐈다고. 당신이 해킹한 거야. 날 창피 주려고 그 이미지를 넣은 거지. 그는 나선형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부정, 그의 경력에 대한 애도의 첫 단계였죠. 상무님, 제 목소리가 그의 공황 상태를 메스처럼 갈랐습니다. 당신이 제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제 구두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최소화된 탭에 경고를 우회했고 그런 다음 기밀 자산을 확대했습니다. 이 방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 노트북의 웹캠도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그들이 모든 것을 봤습니다. 누가 봤는데 박 상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우릴 보고 있냐고. 국군안보지원사령부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국정원도 보고 있겠죠. 박 상무는 화이트보드에 부딪힐 때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덫에 걸린 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난 상무야. 난 권한이 있어. 내가 이 건물을 운영한다고. 당신은 머플러 물류 허브를 운영하죠. 제가 정정했습니다. 살모사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는 없습니다. 사실 저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당신은 기술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을 저지른 겁니다. 방 안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가보안법? 박 상무가 끽 소리를 냈습니다. 난 대한민국을 사랑해. 우리 집엔 태극기도 걸어놨다고. 5등급 데이터에서는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10년 전 외웠던 핸드북을 암송하며 말했습니다. 미어가 공개는 미어가 공개일 뿐입니다. 과실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화면에 타이머가 줄어들었습니다. 38분 0초. 타이머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연 씨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때 침투팀이 도착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지역 현장 사무소에서 헬리콥터로 오고 있습니다. 타이머가? 그들의 헬기라고요? 최 대리가 속삭였습니다. 특수부대. 이미영 차장이 흐느꼈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건물을 돌파할 겁니다. 이 방을 확보하고 모두를 신문을 위해 구금할 겁니다. 당신들 휴대폰과 노트북을 전부 초기화하고 그리고 유출 책임자를 체포하겠죠. 30쌍의 눈이 박 상무에게 향했습니다. 자, 잠깐만. 박 상무가 양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그녀의 노트북이야. 그녀가 가져왔다고. 그녀가 나한테 덫을 놓은 거야. 당신들 다 봤잖아. 그녀가 나한테 건네줬어. 상무님이 달라고 요구하는 걸 봤습니다. 최 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안 된다고 했고 상무님은 소리쳤죠. 난 관리하고 있었어. 박 상무가 외쳤습니다. 그건 경영이었다고. 제가 보기엔 갑질 같던데요. 뒷줄에 있던 조용한 IT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동맹은 균열되고 있었습니다. 부족이 족장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박 상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이제 이걸 해결해야 해. 김 과장, 당신이 이걸 멈출 수 있잖아. 그들한테 전화해서 취소해. 실수였다고 말해. 훈련이었다고 하라고.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사사건건 간섭하고 무시하며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남자를 보았습니다. 제 일을 지루하다고 말했던 남자를, 그들을 부를 수 없습니다, 상무님. 제가 말했습니다. 전 그냥 규정관리 담당자일 뿐이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전 그냥 서류 작업만 할 뿐입니다. 그딴 소리 집어치워. 박 상무가 저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잖아. 해결해. 안 그러면 맹세코 지금 당장 당신을 해고할 거야. 저는 제 카디건을 잡은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봉쇄 상황 중 연방자산 관리자를 만지다니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또 다른 혐의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박 상무는 제가 용암이라도 되는 것처럼 손을 확 뺐습니다. 공무, 집행.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가 잡았던 옷감을 매만졌습니다. 앉으세요, 박 상무님. 제가 명령했습니다.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명령. 그리고 한성, 글로벌 로지스틱스 역사상 처음으로 박 상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붉은 비상등은 모두에게 섬뜩하고 병적인 빛을 드리웠지만 분위기에는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평범한 사무실이라는 환상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야수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자, 모두 제 말 들으세요. 제가 소리치지 않고도 명확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출팀이 도착하기까지 35분 남았습니다. 만약 제압당하고 케이블 타이로 묶이지 않고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 제가 말하는 대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상무조차도 바닥을 보며 손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원증을 꺼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으세요. 휴대폰을 꺼내세요. 테이블 위에 놓으세요.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마세요. 전자담배가 있다면 테이블 위에, 술병이 있다면 테이블 위에 놓으세요. 이 사람들은 신발 안에 있는 마이크로 SD카드 냄새도 맞는 개들을 데리고 옵니다. 몸수색을 당할 짓은 하지 마세요.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플라스틱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과장님? 서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대체 뭘 하는 거죠? 우린 그냥 자동차 부품 옮기는 줄 알았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짜증나긴 했지만 무고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대출금을 갚으려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부품을 옮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성 글로벌은 위장회사입니다. 이중. 용도 전선 기업이죠. 정부는 보안 수송품을 숨기기 위해 합법적인 상업 교통량이 필요합니다. 건초더미 속 바늘 이론이죠. 바늘을 옮기고 싶으면 장갑차에 싣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건초더미에 던져넣고 건초더미를 옮기는 거죠. 우리가 건초더미라고요? 최 대리가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재고 수량이 딱 맞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 그건 제가 중량적화 목록을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지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던 모든 순간들, 그건 우리가 지하 금고로 유도 시스템을 옮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도 말 섞지 않는 야간 근무 기사들, 그들은 민간 군사계약 업체입니다. IT팀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서 서버실에 제가 접근할 수 없는 별도의 광섬유 라인이 있었군요. 전 임원들 스트리밍용인 줄 알았는데 국방부 직통회선입니다. 제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박 상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스프레이 태닝이 얼굴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걸 내내 알고 있었어. 내가 바보처럼 뛰어다니는 걸 그냥 놔뒀다고. 제가 당신을 놔둔 게 아닙니다, 상무님. 제가 말했습니다. 전 제 일을 했습니다. 제 일은 당신이 CEO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붉은 테이프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일은 상자 속에 괴물들을 가둬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상자를 열었고요. 난 그냥 슬라이드를 보여주려고 했어. 박 상무가 속삭였습니다.
난 그냥 투명 경영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투명성은 얻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크고 합성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 스피커폰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건물 전체 PA 시스템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주의, 봉쇄 구역 활성화. 현장은 연방 통제 하에 있음. 모든 인원은 현 위치를 유지할 것. 불응 시 무력화 조치함. 무력화. 이미영 차장이 흐느꼈습니다. 그게 우리를 쏜다는 뜻인가요? 도망가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저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강철 셔터 틈새로 멀리서 파란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계선이 설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 제가 지시했습니다. 거칠게 들어올 겁니다. 소리치고 총을 겨눌 겁니다. 손을 움직이지 마세요. 휴대폰에 손대지 마세요. 그냥 테이블만 보세요. 과장님은요? 최 대리가 물었습니다. 과장님도 체포되나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제가 경보를 발동시켰어요, 최 대리. 그들의 눈에 저는 현장의 자산입니다. 유출을 막은 사람이죠. 우릴 밀고 한 거네. 박상무가 뱉어냈습니다. 분노가 그의 두려움을 덮으려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을 구한 겁니다.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봉쇄를 발동하지 않았다면 그 이미지는 계속 화면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그걸 올렸을지도 모르죠. 위성이 포착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수송품이 공격당했다면, 만약 테러리스트나 외국의 행위자들이 당신의 회의 때문에 그 탄두들을 탈취했다면 당신은 감옥에 가는 게 아닐 겁니다. 상무님. 당신은 안과 비밀 시설로 끌려가게 됐을 겁니다. 당신은 사라졌을 거라고요. 박상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유출을 막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출혈을 멈췄다고요. 당신은 직장을 잃게 될 겁니다, 상무님. 어쩌면 과실치상으로 얼마간 징역을 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은 살 겁니다. 저에게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는 순수한 증오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얕보았던 여자에게 완벽하게 압도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평범한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난 상무야. 그가 고장난 녹음기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죠. 제가 말했습니다. 무거운 로터 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덮친 것은 소음이었습니다. 단순히 헬리콥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옥상 위를 구르는 군홧발 소리였습니다. 수십 개의 발소리, 천장 타일에서 먼지를 떨어뜨릴 정도로 무겁고 규칙적인 쿵쿵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단문이 돌파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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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서연 씨가 테이블 밑에서 공처럼 몸을 웅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보이는 곳에 있어요. 제가 명령했습니다. 서연 씨, 거기서 나와요. 그들이 당신 손을 볼 수 없으면 당신이 무기를 가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녀는 나무십처럼 떨며 의자로 다시 기어 올라왔습니다. 박상무가 열 수 없었던 회의실 문은 그냥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폭발했습니다. 폭발물이 아니라 자기 잠금장치 메커니즘을 박살낸 공성, 망치 때문이었습니다. 유리는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카펫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손 보여! 손 보여! 머리 숙여! 지금 당장 머리 숙여! 완전 전술 장비를 갖춘 6명의 남자들 검은 헬멧, 안면 마스크, 방탄복, 소속 표식 없음 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주위를 흐르는 물처럼 움직였고 무기를 든 채 레이저 조준기가 우리 등을 휩쓸며 방을 춤추는 붉은 점들로 칠했습니다. 엎드려, 머리, 테이블에 대. 저는 손을 테이블에 평평하게 대고 머리를 숙였지만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박상무를 지켜보았습니다. 박상무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그는 똑바로 앉아 자신의 코를 겨누고 있는 M사 카빈 소총의 총구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팀장이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부사장이다. 박상무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당신들 이럴 수 없어! 영장 보여줘! 당신 상관이 누구야? 그것은 자신의 직업 설명이 국가가 승인한 폭력인 남자에게 던지는 궁극의 매니저 나와 순간이었습니다. 대원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 박상무의 비싼 양복 재킷 뒤를 잡고는 그의 얼굴을 마호가니 테이블에 쳐박았습니다. 쩍! 박상무의 코가 나무와 만났습니다.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상 확보. 대원이 외쳤습니다. 인질 잡았다. 난 인질이 아니야. 박상무가 테이블에 대고 웅얼거렸습니다. 피가 그의 얼굴 아래로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난 납세자라고? 다른 대원이 줄을 따라 움직이며 우리 손목에 케이블 타이를 채웠습니다. 그가 제게 왔습니다. 그는 베이지색 카디건을 보았습니다. 인사 파일에서 그를 지루하게 만들었던 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제 앞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보안용, 견고한, 장치. 그는 자신의 이어피스를 두드렸습니다. 지휘부, 현장 요원 확인, 대상은 안전함, 상태 확인 바람. 그는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겠다. 그는 저에게 케이블 타이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마스크에 의해 변조되어 들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일어섰습니다. 나머지 사무실 직원들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얼굴을 테이블에 밟고 있던 최 대리가 겁에 질린 커다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여자, 저 사람들하고 한패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한 대원이 짖었습니다. 박상무를 누르고 있던 팀장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요원, 아니 김지연 씨, 치매의 원인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나비처럼 핀에 꽂힌 박상무를 보았습니다. 원인은 당신들이 확보한 바로 그 개인입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상무. 그는 보안 터미널을 탈취했고 구두 경고를 무시했으며 미어가 인원에게 살모사 적화 목록을 방송했습니다. 단독 행동이었고 규정을 위반했으며 제 직접적인 반대를 묵살했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은 제가 떨고 있는 동료들을 가리켰습니다. 증인이지 전투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슬라이드 쇼를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원이 말했습니다. 그는 박상무의 귀에 몸을 숙였습니다. 박상무 씨, 당신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 조항 위반 혐의로 구금됩니다. 국방정보 수집, 전달 또는 분실. 분실? 박상무가 흐느꼈습니다. 난 분실 안 했어. 화면에 있었잖아. 일으켜. 팀장이 명령했습니다. 두 남자가 박상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코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정확히 자신의 본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직함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단지 졸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 지연 씨? 그들이 그를 문 쪽으로 끌고 가자 박상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연 씨, 저 사람들한테 말해줘.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줘. 우리 연말 회식 때 같이 술도 마셨잖아. 지연 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산산조각 난 유리문 너머로 끌고 가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혼란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지루한 여자가 어떻게 방금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렸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 장비 확인해. 팀장이 명령했습니다. 전부 삭제해. 이 방을 무균 상태로 만들고 싶다. 박상무가 끌려나간 후의 침묵은 침입의 소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대원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검은색 펠리칸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이동식 EMP 장치이자 데이터 파쇄기였습니다. 모든 개인 장비는 오염되었습니다. 팀장이 발표했습니다. 법의학 분석을 위해 압수합니다. 보상 양식이 지급될 것입니다. 제 사진들. 서연 씨가 속삭였습니다. 제 결혼 사진이 저 폰에 있는데 클라우드를 쓰셨어야죠, 부인. 대원이 그녀의 로즈골드 아이폰을 파쇄기 가방에 떨어뜨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규정관리팀 김 과장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냥 김지연이었습니다. 팀장이 제게 걸어왔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었고 아마 30대쯤 피곤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연 씨, 그가 말했습니다. 치매에 대한 반응, 시간이 좋았습니다. 노출 후 45초 만에 셔터가 내려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아마 그 덕분에 수송품을 구했을 겁니다. 그가 벡터선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는 그걸 비디오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그렇죠. 대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간인들. 상황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는 지포라이터로 제 담배에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가 직원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이 현장을 태워버릴까요? 본부에서 한성 글로벌을 해체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위장이 탈로 났다면 물류 허브를 다른 도시로 옮길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곳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연기가 폐를 채웠고 날카롭고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최 대리는 조용히 울고 있었고 이미영 차장은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으며 IT팀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닦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현장을 태워버린다면 그들은 모두 직장을 잃게 될 겁니다. 퇴직금도 없이 혼란스러운 비밀유지 서약서와 실업급여 신청줄만 남겠죠. 악당은 박상무였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관객이었을 뿐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위장은 탈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뭘 받는지 모릅니다. 그냥 박상무가 사고를 쳤고 연방 요원들이 왔다고만 알 뿐이죠. 이걸 꾸며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산업 스파이 행위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상무가 경쟁사에 데이터를 팔고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 봉쇄는 방첩 작전이었고요. 상무를 도둑으로 만들고 정부를 회사의 IP를 구한 영웅으로 만드는 거죠. 대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괜찮군요. 화물의 기밀성을 감출 수 있겠어요. 그냥 판돈 큰 비즈니스 드라마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정확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직장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들은 머플러를 옮기는 데는 능숙합니다. 좋은 위장막이 되어주죠. 당신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휘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는 방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두 주목. 그가 외쳤습니다. 직원들이 움찔했습니다. 이 현장은 이제 안전합니다. 적대 인물은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전임 부사장의 산업 스파이 행위와 데이터, 절도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혼란, 그리고 안도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산업 스파이. 그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핵전쟁이 아니라 영화 줄거리였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이 방을 떠나기 전에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게 될 것입니다. 대원이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본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박상무 씨가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었다고만 진술하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원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김지연 씨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현장 책임자 대행입니다. 그녀가 이번 조사의 연락 창구입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지시를 따르게 될 겁니다.
최 대리가 저를 보았습니다. 김 과장님, 이제 저희 상사세요? 저는 부서진 천장 타일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자, 최 대리, 그만 울고 빗자루나 찾아봐요. 치워야 할 유리가 많으니까. 그들이 서류를 처리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는 두꺼웠고, 마냥 말하면 감옥에 간다고 요약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률, 용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다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후에 영화관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왔을 때처럼 순식간에 떠났고 박상무의 노트북과 갈갈이 찢긴 휴대폰들이 담긴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저를 위한 새로운 보안 노트북과 지역 감독위원회 직통회선이었죠.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폐허가 된 회의실에 서서 박상무가 서 있던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호가니 테이블에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지난 5년간 하고 싶었던 작은 반항이었습니다. 자, 제가 말했습니다. 쇼는 끝났습니다. 집에 가세요. 오늘 남은 시간은 쉬세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옵니다. 그들은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김 과장님, 회계팀의 이미영 차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침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네, 사장님, 그 사람 돌아오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해요.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막아주셨다는 건 알아요. 그냥 서류 작업을 했을 뿐입니다, 차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났습니다. 저는 잔해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박상무가 빛나려고 애썼던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죽은 뱀처럼 매달려 있는 HDMI 케이블을 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보안 단말기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 통제부 메시지, 수송 완료. 살모사 해체 시설에 안전하게 도착. 수고했소, 요원. 저는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제 큐비클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벽, 시든 화분.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지휘본부였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래 서랍을 열고 붉은 폴더를 꺼냈습니다.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수년간 저는 이 직업을 증오했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도 무시당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여자로 사는 것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초능력이었습니다. 박상무는 주목받고 싶어 했습니다. 영광을 원했죠. 그리고 그것이 그를 파멸시켰습니다. 저는 벽지가 되는 것에 만족했고 그 덕분에 저는 이 건물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이 파랗게 빛났습니다. 환영합니다, 김 실장님. 그 호칭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커피 머신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실에 찌꺼기 나오는 커피포트가 아니라 박상무의 옛 사무실에 있던 에스프레소 머신이었죠. 저는 아침 8시 30분쯤 그곳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애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는 관리 아저씨에게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박상무의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향수와 불안감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지만 편안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사무실 칸막이들이 보였죠. 사무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대학 동아리반 같은 웃음소리도 미식 축구공을 던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일을. 최 대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 과장. 아니, 실장님,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최 대리. 제가 진하게 볶은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화물적화 목록 준비됐나요? 네, 실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5분 안에 책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3분으로 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컴퓨터로 돌아섰습니다. 새로운 알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수송권, 프로젝트 능구렁이, 화물, 기밀 생물학 제재, 경로, 남부 회랑, 손가락 마디를 꺾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류가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자와 트럭, 바코드뿐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세상이 정치인과 군대에 의해 지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세상은 위험한 것들이 아무도 모르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무사히 도착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지탱됩니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지탱되는 겁니다. 박상무는 이것을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거물들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정글의 첫 번째 규칙을 잊었습니다. 가장 시끄러운 원숭이가 가장 먼저 잡아먹힌다는 것을. 저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규정을 준수할 뿐입니다. 저는 경로를 승인했습니다. 폴더를 잠갔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서류 작업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자 속의 괴물들을 가둬두는 유일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어제 저는 뚜껑을 열려고 했던 멍청이를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만 한 마리를 풀어주었습니다. 상사가 되는 것 꽤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칸막이 전사 여러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제 전 상사가 아니라면요. 그렇다면 당신은 알아서 하세요.